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윤핵관계의 좌장격인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육모방망이 철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개소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왜 이런 걸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서 검찰 월급도 박탈한다. 뭐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 일고 있습니다. 누가 제기한 어떤 논란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도배. 동아일보 1면이 보도하고 있는 뉴스인데 뭘까요? 함께 보시죠. 누구의 표현이었을까요? 검찰 편중 인사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1차원적 접근이다라고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감독기관이니까 법 집행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맡는 것이 옳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야당에선 검찰공화국이 현실이 됐다라고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앞서 말씀드렸던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 월급 박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건 또 뭔 얘기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훌리건. 누군가가 누군가를 훌리건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자폭탄은 양념이라던 친문이 정작 문자폭탄을 당하자 개딸을 향해서 폭력적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친문이 하던 문자폭탄 공격이 이번엔 그 대상이 친문이다. 홍영표 의원은 배후가 있다라고 누군가를 의미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똑같이 이 문자폭탄을 옹호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원욱 의원은 수박과 찌질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수박이든 찌지든 둘 다 안 된다 이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유령. 경향신문이 오늘 쓰고 있는 흥미로운 기사인데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유령이 지목됐다고 합니다. 유령이 떠돌고 있다. 어떤 유령일까요? 함께 보시죠. 젖잘싸 유령과 잘했젖 유령이 떠돈다라는 패인 요인이 내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젖잘싸 유령은 뭐냐면 이재명 의원에게 졌지만 잘 싸웠다. 그 유령이다. 뜬소리다. 잘했젖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는데 선거에서는 졌다. 이것도 유령이다. 뜬소리다. 선거 내내 젖잘싸 유령과 잘했젖 유령이 떠돌다가 선거 패배했다라는 쓴소리의 돌직구 발언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유령만 뒤쫓다간 실체가 없을 수 있죠.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국민 MC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국일보 1면입니다. 국민 MC 우리 송혜 선생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전국 그러면 다 같이 눈 감고도 노래자랑을 외칠 만큼의 국민적인 MC로 사랑을 받았던 송혜 선생님은 희극인으로선 첫 금관문화훈장을 주서된 바도 있습니다. 땡 칠 일 많았던 시대 딩동댕이 그가 있었다라는 한국일보의 오비추어리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덕동의 현대사 산증인이고 한국전제 때 황해도서 피란한 청년 출신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위로했던 국민들의 드라마가 있었던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명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지요. 언론인 출신의 대학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이번에 혁신위의 1호 혁신위원으로 러브콜을 받은 천하람 위원장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윤핵관계의 좌장격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의 감정 싸움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개소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핵관 vs 이준석, 육모방망이 사진까지 이준석 대표는 올렸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무엇이 근본 원인일까요? 선거 승리 이후에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두고 당 주도권을 둔 싸움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그 수위가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 못지않게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정진석 부의장, 정치 선배의 우려에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 어디서 이런 나쁜 술수를 배웠나 이준석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반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 조롱과 사실 왜곡, 나쁜 술수 어디서 배웠냐. 굉장히 격한 비판입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3일 뒤면 취임 1년이다. 1년 내내 흔들어 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 역시 표현이 격합니다. 왜 여기서 싸가지 논하냐.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혼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라 한다.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해서 육모 철퇴 사진을 올렸습니다. SNS에. 그 사진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주신 답례품이다라고 하는데 육모 철퇴 사진까지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야, 지금 이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선배의 훈수를 개소리로 취급한다라는 정진석 의원, 거기에 무슨 나이 싸가지를 얘기하냐라며 육모 철퇴 사진을 올린 이준석 대표. 지금 상당히 상황이 격한데 최근에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두둔했습니다. 선거 때 쪽쪽 빨아먹더니 왜 이러냐라는, 여기도 또 역시 상당히 좀 뭐랄까 격한 표현을 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일단 우리 돌직구 같은 아주 격조 있는 프로에 뭐 개소리, 싸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해서 일단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고요. 예. 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논란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두둔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오냐라고 부러워하고, 또 실제 팩트만 놓고 보더라도 대선과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기고, 뭐 그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는 안 가시겠죠. 어디 중국 같은 데 가셨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 왜 자기 정치합니까? 선거 직후에 이런 얘기 나왔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 모두가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원외고 당내에 세력이 없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정당하지 않은 비판들을 많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송구스러운 것은, 제가 혁신위원으로 이렇게 내정됐다라고 한 시점에 너무 강하게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희 혁신위 전체가 마치 친 이준석 조직인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산 점에서는 제가 지혜가 다소 부족했던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최고위원들이 서로 다른 혁신위원, 서로 다른 색깔의 혁신위원들을 임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무슨 이준석 조직이다 이런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의 혁신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앞선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정진석 의원의 비판과 궤를 같이 했는데 지금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아니 선거 때 이렇게 쪽쪽 빨아놓고 왜 이러냐, 송영길이었어도 이럴 거냐라고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뭐 개소리다, 싸가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그 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연성을 하고 난 뒤에 기본적인 이 싸움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내 권력 투쟁 같습니다. 총선이 곧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권력 투쟁인데, 근데 싸움의 양상은 이제 다르게 전개되는 예. 것이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권이 쓰는 정치적 언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언어는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로의 언어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소리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의 지적은 당내 권력 투쟁이든 뭐든 다 떠나가지고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정진석 의장의 지적이 맞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외교부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가지고 비군사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비군사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군사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러시아를 명백한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비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묻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스탠스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가버리면 이것은 국제사회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 대한민국이, 더더구나 무기도 잘 만드는 대한민국이 방산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지원할 줄도 모른다라는 시그널을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국이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는 장인 이전에 육자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육자회담은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육자회담 예. 당사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한국을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그렇기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은 성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예.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 저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또 공격적 성향을 또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 어떻든 뭐 이게 싸가지부터 시작을 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행을 간 것은 성급하다. 그리고 아무리 당대표지만 싸가지 우는 아니면 뭐 육모 철퇴 사진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상이합니다. 정진석 부의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가실 수 있는데 지방선거 직후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그거보다는 지방선거의 민의를 다시 곱씹으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굉장히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높아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선배 운운할 거면 나이대로 뽑지 그랬냐라며 앞서 올렸던 철퇴, 육모 방망이는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답례품으로 가시 달린 육모 방망이 비슷한 걸 주셨다라고 앞서 사진을 올렸죠. 그제 육모 방망이 당연히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한 것이다. 나이가 어떻고 선배가 어떻고 할 거면 당대표도 앞으로 나이 순으로 뽑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약간 이준석 대표 특유의 어떤 그 뭐랄까요, 투사적인 약간 파이팅이 넘친다고나 할까요? 좋게 말하면. 반면 다르게 말하면 예의 없는 그런 갈등 구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의견도 좀 계속 좀 들어볼게요. 일단 기자 출신의 김수현 교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간다고 했을 때 못 갈 일은 아니지만 조금 뜬금이 없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바로 자기 정치한다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연 건데 사실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싸움의 시작은 기차는 간다. 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싸움의 원인은 이 대표에게 있다. 왜냐하면 기차는 간다 앞에는 개가 짖어도가 숨겨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는 건 결국 정진석 의원의 말이 개가 짖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번질 만한 그 단초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장이 선배의 조언을 개소리로 여긴다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차는 간다는 굉장히 나는 묵묵히 할 일을 하겠다라고 들리지만 사실은 방점은 그 앞에 생략된 개가 짖어도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포착하고 정진석 의원은 그럼 내 말이 개소리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이제 번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 혹은 세대 갈등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당장은 당권 경쟁을 두고 나중에 또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예. 걸 두고 정치적인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대변하는 새로운 어떤 젊은 그런 보수 진영 세력들의 어떤 지금 입장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선당 후사, 그러니까 당이 먼저고 나는 죽는, 이제 나는 뒷전이 이제 이러한 것이 과거 정치의 어떤 관행이었다면은 이제 새로운 20, 30대의 보수 진영,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이라기보다는 자기 정치가 어떻게 보면 더 먼저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잘 봉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거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이준석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새로운 보수가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든 이걸 좀 중간에 잘 봉합해야 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 갈등이 되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 이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당내에서 시끄럽게 누가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실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수현 교수의 의견은 천하람 위원장님, 네. 개가 짖어도를 생략한 이준석 대표가 싸움과 시비를 경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진석 의장 입장에서는 선거 끝나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는 문제다. 거기에다가 이제 철퇴 사진까지 올린 건 이 대표가 지나쳤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도 너무 확전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가 짖어도를 일부러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일 수 있고요. 또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이 생략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조금 불쾌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정부 여당, 여당의 대표가 분쟁 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또 저희 당의 기존의 입장과 맞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러 가는 것인데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간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뭘 얻을 게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자기 정치다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여시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 내가 와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받아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봐도 서로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좀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그 부분은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좋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입니다. 곤란한 천하람. 네. 자, 지금 철퇴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수습이 돼야 한다라는 당내 입장 이야기도 좀 전해주고 있어요. 공천 논란까지 두 분 사이에 제기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자, 강력계 출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시비비를.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의 지역구 얘기를 툭 건듭니다. 아니 그 충남 공천에서 기초 자격 평가 점수 미달자를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툭 건들죠. 그러자 정진석 부의장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아니 이 대표가 최재형 위원 꼭 선임해달라. 최재형 껴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툭툭 민감한 부분 건듭니다. 박스말 변호사님 이거 뭡니까?
먼저 정진석 부의장이 이 대표가 이른바 정미경 최고위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측근인 최고위원과 관련한 인사를 요청하였다고 공격을 게시합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천 문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도 응대를 하죠. 그러면서 갈등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과 지선을 끝내고 당장 치러야 할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내 권력 다툼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내에 있지 않고 30대 당대표인데다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양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를 통해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진석 의원의 지적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굳이 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공천 관련 문제를 꺼낸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30대로서 원내에 있지 않은 당대표라는 전제도 물론 있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에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대표가 대선 때나 지방선거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 뭐 이런 거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즉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지 과연 30대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2030의 마음을 어느 정도 끌어왔는가, 오히려 남성 여성 간의 갈등만 유발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딱히 롤 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평가가 아닙니다. 롤 모델이 없고 앞서간 이들의 행보를 참고해서 자신의 행보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가겠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기차는 간다. 네, 그렇습니다. 지져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몸을 사리거나 주변에서 보기에는 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조차 할 말은 거침없이 하고야 마는 성향인데 이 성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양측의 갈등은 양 인물의 캐릭터상으로도 더 격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 분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당을 옮겼는데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개딸들이 치매다 뭐 대자보까지 붙고 있고 이거 뭐 배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배우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데이트 폭력의 의미니 논란이고 양념의 배후, 양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배우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개딸 테러, 치매 테러를 당한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딸 테러에 배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자, 저렇게 치매냐 대자보 테러를 당한 홍영표 의원.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다가 이제 저런 테러를 당한 거죠. 하루 1,000-2,000통 문자 받고 있고 찾아와 항의 등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고 배우가 있다. 상당히 조직적이다. 당내 정치적 결정 시 어김없이 문자 폭탄이 온다라고 조직적이고 배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과거 친문의 문자 폭탄을 양념으로 두둔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 강성 친문 문자 폭탄 논란에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친문계 의원인 홍영표 의원은 개딸의 공격을 받자 이거는 폭력적이다라고 상황이 바뀌니 양념에서 폭력으로 평가가 바뀌었다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중립 성향의 한 수도권 의원.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친문이나 친명이나 다를 바 없다. 친문계 의원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당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 출신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릅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다라고 했었던 이 강성 친문의 문자 폭탄과 홍영표 의원,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폭력이다라고 규정한 이 개딸들의 뭐 대자보 테러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는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는 양념이고 하나는 비양념이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양념 발언도 별로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극렬 지지층이 좌표를 찍어서 자기에게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극렬한 이런 행태들은 사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관행이기 때문에 양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설령 양념이라 하더라도 요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양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돌직구.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친문 지지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양념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민주당 안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양념의 역습이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런 뭐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혹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무실에다가 3m짜리 대자보를 붙이고 그 대자보의 내용 또한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결국 인신공격 내용이 전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대자보를 붙이고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문자폭탄을 1000통, 2000통씩 보내고 결국 입막음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이게 홍영표 의원은 약간 조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문자폭탄이 1000통, 2000통 올 수 없는데 이렇게 단숨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좌표를 찍었고 그 좌표를 찍은 곳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세력이 집중된다. 의심을 하는 것이죠. 뭐 공격 개시 뭐 이런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제 홍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양상 자체는 뭔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배후 세력인지 아니면 정말 개딸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태는 그게 뭐 친문이든 친명이든 또 반대로 국민의힘 내부이든 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중도가 다 돌아서는 예. 거예요. 이런 관행을 보고 있을 때 도저히 민주당에게 혹은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로 표를 줄 수 없는 것은 내가 표를 주는 순간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게 싫기 때문에 중도들은 이러한 관행을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도 그렇고 지선에서도 보셨지만 중요한 건 중도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얻지 못하면 패배하는 건데 결국 당에서도 지지 세력이 있는 거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중도를 잡으려고 하신다면 이러한 극렬 세력과는 어쨌든 결별하는 수순들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파든 개딸이든 둘 다 양념은 아니다. 그때도 지금도 양념이 될 수 없다라는 김수영 교수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개딸 테러에도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비판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재명, 당이 원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죠. 인천에 이재명이 와야 한다는 성명에 인천시당 국회의원 10명 중 4명만 찬성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은요? 당의 7, 80%는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원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당에 계시니까 당에 이제 비교적 중립적으로 계시잖아요. 그 문파의 양념도 직접 옆에서 보셨고 이 개딸의 양념도 지금 보고 계신데 그 많던 문파들은 또 지금 조용해요. 뭐 지금은 개딸이 많습니까? 문파가 많습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파 개딸로 바뀐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는데. 예, 저도 이제 문자 폭탄을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예. 근데 이 문자 폭탄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휘둘리면 안 되겠죠. 휘둘리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문자 폭탄 때문에 이 자신의 소신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이제 문자 폭탄이라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고 또는 국민들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예.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저거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민주주의는 이제 대의 민주주의, 대의 제도인데 결국은 이제 지지자,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잉 대표돼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에 양념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또 다른 발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진정한 지지는 확장하게 하는 지지여야 한다.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이 거리를 두게 하는 지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런 말씀도 하셨군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도 또 휘둘리는 정치인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예. 저의 입장입니다.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문파든 개딸이든 마찬가지다. 자,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념 발언도 뭐 소개됐지만 이재명 의원도 정작 이 개딸들의 극성 행동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쩌다 이렇게 개딸 사람을 독차지해가지고 욕심쟁이. 평소에 미움을 많이 받으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더라.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저희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지지자들로부터 격한 어떤 사랑과 귀여움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모습, 세계사적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홍영표 의원을 향한 뭐 대자보 테러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방조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던데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팬덤이 있으면은 사랑을 받는 정치는 너무 좋겠죠. 예. 뭐 저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너무 그 개딸들을 향해서 강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쭉 보셨지만 세계사적인 현상이다. 글쎄요, 이게 팬덤 정치라는 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세계사적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찌 보면 개딸들에게 내가 이 사랑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니까 이 현상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쯤 됐으면은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의원이시죠. 의원께서 직접 나서서 가지고 예. 개딸분들한테 우리 이제 좀 적당히 하자. 그리고 당내에서 뭐 비판할 수 있다. 나도 사실 대선 지선 2번 진 패장 아니냐. 정당하게 우리 당이 젖잘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한번 내셔야 되는데. 자중의 메시지. 그렇죠. 지금까지 개딸들에 대한 자중의 메시지도 없고 본인의 책임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 표명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께서 당내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일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내에선 정치 훌리건이다. 이런 돌직구도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 출국하면 팬클럽 만나고 연일 메시지 내는 이낙연. 지지자들에게 말 한마디 않는 이재명. 수박과 찢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둘을 다 겨냥했죠. 수박과 찢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 이 찢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용어로, 수박은 이낙연 의원을 비판하는 용어로 각각의 지지층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강성 친문도 문파도 개딸도 정치 훌리건이다. 이원욱 의원이 둘을 동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 훌리건. 이런 얘기도 나왔군요. 자, 그런가 하면 강하게 이재명 의원을 연일 비호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홍영표 치매 대자보에 김남국 안타깝고 죄송, 올바르지 않는 지지의 표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품이 넓은 따뜻한 사람, 상대 존중하는 마음으로 포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라고 김남국 의원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훌리건이다.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이 조카의 살인
조카가 살인을 했고 그 살인 사건을 변호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대선 기간 때 조카의 살인 행위 등을 데이트 폭력으로 용어를 써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도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해 11월이죠. SNS에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이재명 의원의 조카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조카의 살인을 1, 2심 모두를 변호했고 조카가 심신미약했기 때문에 형을 깎아줘야 한다라고 변호사로서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그 살인 사건을 지난해에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이재명 의원은 표현을 했죠. 이 살해당한 피해자 쪽, 그러니까 살아남은 아버지죠. 사건 당시 베란다에서 흉기 난동을 피해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은 바 있죠.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서 정신적 고통 1억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최근 이재명 의원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입장을 냈군요. 법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낸 거예요. 축약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표현은 축약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 종종 표현한다.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서면 답변을 한 겁니다. 축약적으로 지칭한 것,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의원 측이 법원에 서면 답변을 낸 것을 두고 다시 유족 측이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때 어떤 사건이었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과거 가족 중 한 명의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게 됩니다. 즉 2006년에 조카 김모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이재명 의원이 1, 2심 변호인을 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다 보니 재차 그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해명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가족 중에 법조인이 없어 부득이 내가 변호를 맡았다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 이 해명 내용에 대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 사건인데 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이 오늘 민사재판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를 제기한 상태라 이 소장을 받게 된 이재명 의원 측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데 그 답변서 내용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축약적인 지칭이다. 즉 연인 간에 벌어진 강력 범죄를 아우르는 축약적인 지칭에 불과하고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서면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이 통상 민사소송에서는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을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송달을 하다 보니 양측이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면을 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재명 의원 측의 서면이 몹시 못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던 인물로서 이 사건 누가 보더라도 살인 사건의 강력 범죄인데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 입장이 답변서에서도 유지되다 보니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이 사건을 두고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혔을 때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이 인용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지, 즉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이재명 의원의 당시 해명이 고의가 있었거나 과실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정치하게 법리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무엇보다도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이재명 의원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족을 배려하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더 섬세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었나. 더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강력 범죄를 두고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지 말자는 언론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더 섬세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때 당시 논란도 이재명 의원이 삼촌으로서 피해 유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왜 했냐 안 했냐를 두고서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사과가 있었지만 서면 답변의 사과였다라는 걸 두고도 또 논란인데 천하람 위원장도 변호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법을 보면요, 폭력의 범죄와 살인의 범죄는 완전히 장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범죄입니다. 아예 다른다. 네, 당연히 물론 이제 폭력이라는 범죄가 있고 살인이라는 범죄가 있죠. 그래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좀 굉장히 좀 생경한 느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살인 사건을 변호하고 거기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을 한다. 당시에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이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맡았던 사건의 그 중요성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사실관계가 명확히 있는 건데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그 정도가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정도가 살인 사건급이 아니라 좀 이게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격화된다. 오히려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제가 이런 사건을 부득이 그때 맡았습니다마는 유족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다. 굉장히 중한 사건이었고 그때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느냐라는 조금 더 정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접근은커녕 이거는 뭐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방금 박성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2차 가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유가족들의 입장도 나왔는데 유가족들의 입장 함께 보겠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차 가해다. 법적인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사과는 왜 대리인이 하느냐.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지지만 이재명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김소영 교수님, 직접 사과하라.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일이죠. 사실 이재명 의원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족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고 그 끔찍한 일을 변호한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정치인의 언어와 법적인 언어는 다르잖아요. 이제 정치인은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을 그래서 질 거냐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유보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런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야 되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딜레마군요. 때문에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방법. 저도 가능하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 또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아픔, 또는 슬픔 또는 분노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히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또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따뜻한 자세와 태도를 내보이는 것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를 맡았던 거 아닙니까? 변호사로서는 변호를 맡은 이상은 어떻든 이제 이 대변을 해줘야 되는 입장과 처지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해자들이 겪고 있을 그런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예. 특히 정치인에게는 이 공감하는 능력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모아서 문배주를 마셨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새 결집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국회 출근 첫날 그제 측근 10명과 만찬을 가졌다. 정성호, 우원식, 김병우, 김남국 의원 등등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한 문배주를 꺼내며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물이다.
고맙고 감사한 분들과 함께 마시려고 아껴둔 술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배주, 문배주, 김수영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한 문배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이재명 이 의원이 이제 선물 받은 술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술을 자신이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을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들과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 그 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문배주를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랬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것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죠. 다른 술 많고 술을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 술을 가져갔다는 것은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친명, 친문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나서야 된다, 아니다를 놓고도 엄청 지금 갑론을박이 심하고 또 개딸들이 뭐 정치 훌리건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지금 어쨌든 그 안에서 갈등이 심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싫은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인데 예. 아무래도 본인이 제 생각에는 당권에 나갈 것 같아요. 당대표에 나가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당이 사분오열하는 이런 상황을 조금 화합하고 친명, 친문이 이렇게 갈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앞으로 당대표에 나서서 좀 당을 화합하고 혁신하고 이러겠다라는 포석을 깔기 위해서 이런 화합의 메시지를 주는 이제 문배주 술을 들고 친명 이제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얘기들이 세 번째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합니다. 검수 완박이어 월급 박탈 이런 논쟁. 한동훈의 한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내정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검찰공화국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작심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땐 민변이 판을 치지 않았냐, 도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이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규제 감독기관이고 또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금감원장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람이라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게 대통령의 반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라는 대통령의 일종의 야당을 향한 반박인데 천하람 위원장님, 민변 출신이 많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어느 정도는 계셨죠. 그리고 이제 민변 출신에 한정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참여연대라든지 내지는 뭐 민주화 운동하셨던 586 운동권 뭐 이런 식의 이제 민주 진영 전체를 포함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뭐 어찌 보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실제 요직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도배를 한다는 건 이제 벽이 이렇게 있으면 풀을 발라서 이제 도배지를 그냥 짝으로 딱 붙인다. 그러니까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 이게 거의 한 면을 짝으로 딱 붙였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민변에 한정한다면은 뭐 몇 분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범위를 넓게 저게 축약적 표현이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특히 그때 당시에도 별로 해당 직책과 연관관계나 뭐 경력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쭉 많이 등용이 됐었거든요. 이게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것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저런 표현을 쓰신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제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거는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뭐 민변으로 참여연대로 도배했더라도 저희는 조금 더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기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실도 일관되게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답변을 내놓으셨던 거기 때문에
물론 축약적으로 얘기하시다가 저런 표현을 쓰신 거겠습니다만은 좀 일관된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단 사실관계부터가 틀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민변 출신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딱 한 명이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변 출신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정부와 청와대에 참여하신 분들은 30명입니다. 5년 동안 30명이죠. 1기 내각에서는 딱 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변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말하자면 일종의 시민단체죠. 시민단체. 예, 근데 지금 여기도 검찰, 저기도 검찰, 여기저기 검찰이 정부 요직을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권력기관으로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검찰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더 변화하고 더 좋은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을 국가 통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 규제기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보낸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금융이라는 문제는 규제 감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새로운 금융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감독기관에만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한정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이 금융환경이 엄청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이제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이 민주당, 전대수 의원님 같은 민주당의 어떤 반박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길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성동 대표한테 검사 출신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이죠. 근데 무슨 뭐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 네. 네, 뭐 실제로 이제 과거 정권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자리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별로 뭐 전력도 없는 뭐 법무부 인권국장 이런 데도 거의 임기 막바지에 돼가지고 민변분을 이렇게 했고, 뭐 방통위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 아까 전재수 의원님 3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고위직 30여 개거든요. 그래서 1기에서는 많지 않았다.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고려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어찌 보면 씌우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분들까지 검찰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을 지냈던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 전 원장 있지 않습니까? 김기식 전 금감원장.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금감원 내외 전문가들로 보완할 수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와가지고 어떤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역할 해주는 것 오히려 좋다. 본인도 문재인 정부 때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해서 금감원장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 금감원장을 염두에 뒀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복현 신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경제학과 출신에다가 금융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단순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너무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이분이 실제 일을 잘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민변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변에 있는 소속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운동에 주력을 하거나 또는 환경운동에 주력을 하거나 아니면 독과점 시장 체제에 비판적이면서 공정거래 시장을 위해서 또 주력을 하거나 이런 전문 분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권력기관에 수사하고 기소를 전문으로 하던 더더구나 특수부 검사들, 더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 요직에 다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이 합니다. 금융감독원장도 합니다. 지금은 융복합 시대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의 경제대국, 세계 8위의 군사대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각 영역에 다양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융복합 시대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인재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 또 국가기관으로서 권력기관에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묘하게 이제 양측에서 민변 출신이 더 낫다, 검찰 출신이 더 낫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의 이야기도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 이야기 동시에 붙여서 연이어 듣겠습니다.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민변을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일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지켰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 지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시에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인회계사이자 검사 또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그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내로남불형 지적이다. 문정부, 청와대 문정부 부처의 민변 출신 인사가 수십 명, 참여연대와 민원연 출신 인사,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다수 중용됐다. 그거보다 전문성 있는 검찰 출신이 훨씬 낫다라는 적극 대응 입장도 나오면서 여야 간에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간에 갈등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싫어한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박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검찰과 관련해서 가장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검수완박, 그 이전에 검수완박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치 편향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역사상 없었다라고 한 바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검수완박 대응 한 수가 또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과 한 장관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불똥이 튈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지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거 일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그다음에 수사지고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지난 3년의 검찰을 두고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과 민주당이 평가하는 시각은 상반됩니다.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개혁으로 지난 3년간의 검찰을 정의합니다.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 들었던 것처럼 검찰 역사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뭐 하나 수사 못한 무능한 검찰은 없었다. 무능한 검찰의 3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장관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구한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맥락 속에서 이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한동훈 추 지우기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검수완박 전에 대응책을 내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본질적인 건 지난 3년 문재인 임기 후반의 이 검찰을 과연 개혁된 검찰로 높게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무능한 최악의 검찰로 보느냐라는 인식 차이에서 사실은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축소됐던 게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인데 이거를 복구한다,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형사부가 범죄 단서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부패, 경제, 범죄 전담 특수부를 전면 복구한다. 임시수사팀을 설치 시 장관 승인 조항을 폐지한다. 검찰이 즉각 수사할 수 있게 이번 달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검수완박법 올 9월에 시행. 개편의 한계가 있지만 수사 성과로 입법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 시행 전에 검찰이 한번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추미애 전 장관 때 묶어놓던 수사 권한을 좀 풀어주겠다. 검찰에 정통한 한 법조인. 전국 일선청 검사들이 인지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 만에 성과 보이면 시행 이후 검수완박 법률 폐지 여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언론인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사실 뭐 검수완박이라는 게 얼마 전에 통과가 돼서 6개월 이후에 이제 시행될 예정이 있지만 아직은 시행이 안 됐죠? 네, 아직은 시행이 안 됐지만 사실은 검수완박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특별수사팀을 만들려면 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데 굉장히 제한을 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이 특별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꼭 받게 해놔라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 못하게, 특별수사 못하게 저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인식인 거군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좀 비슷한 게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오용되고 남용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검찰의 어떤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결국은 친정부 인사에 대한 뭐 조국이라던가 친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명분이 사라진 거죠. 예. 만약에 검찰이 정말 그러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 이건 안 되겠다. 법무부 장관이 바로 잡아야겠다고 해서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규정들을 만들었다면 아 얼마나 칭찬받았겠습니까만은 일단 추미애 장관 자체가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 어쨌든 그 자리에 갔고 또 친정부 인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 시점에 검찰의 기능을 다소 축소하는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다 보니 한동훈 그때 추미애 전 장관도 이걸 개혁이라고 했지만 맥락을 보면 현 정부를 향한, 당시 정부를 향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묶어놓기 위한 거였다. 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전 정권이 검찰을 오히려 더 정치화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수 있게끔 한 이러한 조치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대폭 강화해서 성과를 내자 이러한 결정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그게 9월에 검수완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9월 전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이 벌써 6월. 그러면은 뭐
국무회의 통과한다 해도 6월 뭐 얼추 지나니까 7월, 8월 두 개월 뭐 3개월이 좀 안 되는 시간입니까? 그러면 3개월 뒤에 9월이 되면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한 장관의 이 같은 흐름은 딱 막히는 겁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일단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됩니다. 첫째는 검찰청 내에 임시수사팀을 설치할 때 장관의 사전 승인 조항을 폐지한다. 장관의 사전 승인 조항을 두었던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수사를 개시하려고 할 때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형사부가 범죄 단서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형사부는 송치를 받은 사건, 검찰에 직접 고소가 접수된 사건, 그리고 경찰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통상 업무 자체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규정 개정에 따르면 모든 형사부가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셋째는 직접 수사부서, 이른바 인지수사부서는 현재 형사 말부입니다. 즉 어떤 검찰청에 형사 6부까지 있으면 형사 6부가 바로 인지수사부서입니다. 이 형사 말부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즉 누가 들어도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예를 들어 국제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기능도 송치사건 검토, 기소 여부 결정이 아니라 온전히 인지수사에 그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의 흐름은 검사 본연의 임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다. 스스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칼을 온전하게 휘두르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즉 전 정권과 현재 법무부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검사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두고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오는 9월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9월에 법무부도 혹여나 이 법률에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때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그 9월에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직접 수사가 제한된 대로 부패, 경제, 사범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그렇군요. 취지다라고 설명을 9월 하고 전까지군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기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가 개정 법률 이후로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도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어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이번에는 검사의 월급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서자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제는 검사 월급도 박탈하냐라며 사적인 보복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함께 보시죠. 자, 검사 월급 이건 뭘까요? 최강욱 의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월급을 손보겠다라는 거군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법도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검사,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검사는 법관이 아니다라며 검찰 월급 손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인 보복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재판 중이죠. 2심에서도 유죄 나왔죠. 의원직 상실형이죠. 다수당 국회의원 완장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다. 사법법 독립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에 법관의 보수 체계와 맞춘 것이다. 검찰이 그냥 공무원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제가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면은 이런 거 보면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지금 타이밍에 또다시 국민들께 검수완박을 떠올리게 하는 검월완박을 이슈화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월완박.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뭔가 쇄신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선 완패 이후에 또 뭔가 조금 더 겸손한 입장을 보여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공 모드, 검찰이랑 싸우는 모드, 이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서 지겹도록 봐왔던 걸 또 되풀이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뭐 저런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어요. 그걸 왜 본인이 직접 합니까? 다른 의원실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의원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재판 해야죠. 안 받는 의원이거나. 그럼요. 검찰한테 기소 안 된 의원이거나. 그렇죠. 검사와 악연이 없는 의원들에게 이걸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사적 보복이라 보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사적 보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1심, 2심 다 지금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받으셨거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어떤 의원직 잃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진위와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이거는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과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너무나 큰 패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이다. 전재수 의원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무슨 사적 보복이다. 그것은 제가 최강욱 의원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법안은 다양한 의견을 담은 법안은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 수백 건이 발의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어떤 사적 보복으로 그냥 몰아가는 것도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것이 최강욱 의원이 발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검사를 행정부 소속의 일원으로 봐서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준하는 월급 체계로 바꾸는 것이 문제인지 이것은 한번 제가 이 검사들의 월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의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된 그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입법적 활동은 저는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이제 가장 월급쟁이들, 우리 월급쟁이들이지만 월급쟁이 생활이잖아요. 월급쟁이들이 가장 좀 민감해하는 게 봉급 얘기 꺼낼 때, 월급 얘기 꺼낼 때, 올려준다면 다 좋아하는데 이번에 말이야, 좀 사정이 좀 안 좋고 말이야. 검사들만 좀 자기네는 자기네 부서에서 요즘 성과도 안 나오는데 꼭 그렇게 특별 대우 받아야 돼? 옆에 부서랑 똑같이 감축해. 이러면 이제 업무 많은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월급을 건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 의원님? 저는 별로 이게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검사 월급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법을 폐지하면서까지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인지 일단 모르겠고,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최강욱 의원이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굉장히 악연이 있는 사람이 또 하필이면 검찰의 월급을 손보자, 결국은 깎자는 얘기거든요. 월급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의도가 좀 이런 것까지 건드려야 되나라는 좀 월급까지 건드냐? 월급까지 건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실 검찰 월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범죄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어떤 소신대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월급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표 내고 변호사로 가면 돈 더 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이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로펌에서. 자괴감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 유지를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월급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깎자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최근에 2심 판결을 받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는 좀 검찰을 손보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뉴스 2가지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민영배 의원,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놀랍게도 현재도 무소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영배 의원 쪽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탈당한 지 2달도 안 해서 복당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간접적인 복당 신청은 또 뭔 말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공식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결단한 문제인데 향후 비대위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간접적인 복당 신청이 있었다. 결국 간접적이든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민영배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장 꼼수 탈당을 했었는데 2달 지나니까 바로 복당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또 간접적이다. 아니 이게 표현을, 문재수 의원님, 아니 내가 위장 탈당했다, 비판들 있었지만 법안이 중요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차피 당 소속으로 한 거니까 다시 복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오시든가, 복당 신청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숙고해 보겠다라고 하시든가, 위장은 아닌데 민주당에 돌아가고 싶다, 직접적인 복당 신청 아니고 간접적인데 복당 신청이 있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간접적인 복당 신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직접 복당 신청서를, 지금 복당은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들 복당은 이제 그 자기 지역구의 도당, 그러니까 광주죠, 광주시당위원장의 복당 신청서를 내고 거기서 이제 복당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중앙당에 이제 올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절차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통해서 들었다는 이야기겠죠. 통해서 복당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내에서도 이제 여러 비판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할 때는 뭐 그랬을지 몰라도 다시 복당을 할 때는 우리 민주당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 당헌 당규가 있거든요. 당헌 당규에 맞게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복당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탈당을 하고 난 뒤에 1년 안에는 복당이 안 됩니다. 하더라도 1년 뒤에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게 민주당 당헌 당규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안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민영배 의원도 잘 아실 텐데 당헌 당규를 1년도 안 돼서 복당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표출한 건 지금 당 지도부 사이와 민영배 의원 사이에 신뢰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당의 필요에 따라서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이제 그때 가신 건데, 내가 복당 못할 수도 있겠다, 불안감 때문에 지금 1년이 안 됐는데도 신청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한 2년 남았거든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복당 신청을 한 것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영배 의원도 아마 이 과정을 좀 고심해 보면 당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복당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민영배 의원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 문제를 뭐 논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는 어차피 복당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야 의견 한번 보죠. 먼저 민주당 내부의 기류입니다. 비대위 한 관계자, 정치적 부담 큰 만큼 비대위보다 차기 지도부가 책임져라. 박흥원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논의할 거다. 비대위에서는 지도부가 해라. 당 관계자, 불과 2개월짜리 비대위에서 부담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차기 지도부 역시 큰 부담을 가질 거다. 라는 기류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공로 인정해달라는 것, 국민 우습게 한다. 민주당은 비대위 꾸릴 게 아니라 당장 문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뭐 격한 말들. 복당하면 위장 탈당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실루엣의 정체 공개합니다. 누굴까요? 송혜 선생님입니다. 각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그늘에 있는 그런 후배들,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많이 격려와 그들의 손을 많이 잡아주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반 진반으로 인간계가 아니시고 신계에 계신 분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야외에서의 공개 녹화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수십 년간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겁니다.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선배님이셨고 끝까지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무대를 서시는 분들이 흔히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정말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최후의 일각까지 무대를 지키신 분이 아니었는가.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들이 힘이고 그림이고 그렇죠. 천국 노래자랑을 하늘에서도 하실 거다. 송혜 선생님이 금관문화훈장에 추서가 됐고요. 대통령의 조전도 대독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희극인 고 송혜 선생님의 별세 소식에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가수이자 코미디언으로서 그리고 국민 MC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일요일 낮마다 선생님의 정감 어린 사회로 울고 웃었던 우리 이웃의 정겨운 노래와 이야기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송혜 선생님, 천하람 위원장, 사실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 국민 MC, 사실은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국민 앵커, 국민 MC 이런 애칭을 받는 게 너무나도 사실은 부럽고 또 멋진 일입니다. 사실 거의 국민 MC시죠. 저는 아직 갈 길 먼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20년은 더 진행을 해야. 한 50년 더 하셔야 돼요. 50년을 더 해야. 그런데 이제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놀랍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이미 송혜 선생님께서 좀 어느 정도 연배가 되셨을 때 처음 송혜 선생님을 TV에서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나이 차이가 80살 이상 나는 꼬마들이 전국 노래자랑에 나올 때나 10대, 20대들이 나왔을 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권위의식 없이 맞아요. 이렇게 잘 소통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세대차가 나는데도 참 저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자,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송혜 선생님이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